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충청 지역에 이어 경북 지역에도 호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이 지역에는 오전까지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장맛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네, 김태원입니다. 네, 충청과 경북 지방 비가 더 강해졌다고요? 네, 발달한 정체전선이 충청 지역과 경북 북부 지역에 강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천안과 공주 등 충남 지역 8곳, 청주와 충주 등 충북 지역 6곳과 세종 등의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새벽 3시를 기해선 경북 문경과 영주에도 호우주의보를 내렸는데요. 호우특보가 발효된 지역들엔 시간당 최대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충청과 경북, 전북 북부 지역 등에 호우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많은 비가 예상되는 곳은 충청 지역인데 시간당 최고 100mm 이상의 폭우가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경북 북부 내륙에도 최고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정도의 비가 한 지역에 2-3시간 집중되면 호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실시간 강우 정보를 반영한 산사태 위험도는 홍성과 예산, 천안과 세종 등 충청권과 예천과 봉화 등 경북 일부 지역에서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사태뿐만 아니라 저지대 침수, 토사 유출 등도 일어날 수 있어서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산사태 관련 정보는 인터넷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나 스마트폰 산림재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충청과 경북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충남 천안의 고속도로에서는 빗길 미끄러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충남 천안시 천안 논산고속도로 차량터널 앞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뒤따라오던 30톤짜리 화물차도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몰던 30대 여성과 화물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각각 이마와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0톤 화물차에는 과산화수소 18톤이 실려 있었는데 누출 흔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원인 모를 악취로 주민들이 메스꺼움 등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화학물질이 흘러나온 것 같다는 신고도 들어가 군 장비까지 동원돼 조사를 벌였지만 일단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주변으로 접근 금지선이 쳐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 군 관계자까지 현장에 배치된 가운데 화생방 보호 장비들도 눈에 띕니다. 어제 오후 건물에서 화학물질 냄새로 의심되는 악취가 난다며 신고가 들어간 겁니다. 냄새를 맡은 인근 주민 가운데 11명이 메스꺼움과 목 통증을 호소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1차 조사에서는 극소량의 황화수소가 검출돼 정밀 조사가 진행됐지만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황화수소가 하수구나 집수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건물 배관을 통해 악취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에는 대구 신천대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불을 끄는 과정에서 신천대로 양방향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상주 영천고속도로 화산분기점 부근에서도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차량은 모두 타버렸지만 운전자는 곧바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최근 화재로 20명 넘는 희생자를 낸 경기도 화성의 아리셀 공장은 역설적이게도 3년 연속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이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허점이 드러난 위험성 평가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최악의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목숨을 잃은 리튬전지 생산업체 아리셀. 아리셀은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이었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지난 2022년 현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정책으로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아리셀은 기준점인 70점을 넘겨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면서 산재 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받아왔지만 정작 엄청난 중대재해는 무방비였던 겁니다. 비상구 앞에 위험한
배터리 셀들이 적재돼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이 그 배터리 셀을 끄기 위해서 소화기를 켜는 장면만 보더라도 아무런 안전관리가 없었다는 것들을. 결국 정부는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의 허점을 인정하고 전면 개편을 약속했습니다.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도 인정 심사, 중간 점검, 인정 취소까지 전 과정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실효성 있게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위험성 평가의 실효성을 높인다며 한 차례 제도 개편을 한 상태입니다.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한다며 단순한 체크리스트 수준으로 제도를 완화한 것도 정부였고, 그 결과 아리셀은 우수 사업장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제도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한 형식적인 점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위험관리체계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면 재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그러나 제도 개선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개편과 사고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막말 논란과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충돌이 겹치며 사흘 연속 파행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예정됐던 국회 개원식이 무산되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일정도 불투명해지면서 여야 극한 대치의 출구는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박광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뒤에도 인사하시죠. 인사는 존경심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대정부 질문 초반부터 아슬아슬한 신경전을 이어간 여야. 파행의 시작은 이 발언에서 비롯됐습니다.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신 나갔다 소리 듣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회의 진행이 어려움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오른 최상병 특검법은 여야 대치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합의가 없는 쟁점 법안 상정은 맞지 않는다는 여당 반발 속에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시작됐고 24시간이 지나자마자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투표를 진행하려는 국회의장과 토론자 발언이 끝난 뒤 투표가 옳다는 여당 사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라고 충분히 시간을 드렸어요. 급기야 거친 발언과 몸싸움이 벌어지기 직전까지 일촉즉발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민주당에선 표결 촉구 피켓까지 급조된 가운데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부터 최상병 특검법 표결까지는 채 3분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민주당은 바로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강조하는 방송사법, 이재명 전 대표 수사검사 탄핵 소추안 등도 주요 뇌관으로 꼽힙니다. 존재감 없는 검찰총장이 꼭 검사 탄핵이 있을 때에만 목소리를 내니 아예 대놓고 정치하기로 한 것입니까? 민주당이 수사검사를 보복 탄핵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죄가 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애초 지난 5일로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무산됐고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역시 불발되며 7월 국회도 험로를 예고했습니다. 대정부 질문 전체 파행은 지난 2004년과 2012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최장지각이란 오명을 썼던 21대 국회 당시 48일 늑장 개원식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도 제기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최근 야권의 공세에 맞서는 대통령실의 대응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핵심 추진 법안을 비판하고 탄핵 청원에는 정치 쿠데타란 말까지 나왔는데 야권의 입법 공세에 위기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이재명 표 지원금으로 불리는 1인당 25만 원 지원법 얘기를 꺼냅니다. 25만 원 주려면 100억 줘라. 사실상 비꼬는 듯한 높은 수위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25만 원만 줍니까? 국민 1인당 한 10억씩, 한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달란 국회 청원이 100만 명을 넘긴 가운데 쟁점 법안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대통령실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강행 처리나 탄핵 청원으로 민주당이 정치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반발에도 여당의 24시간 필리버스터에도 최상병 특검법은 처리됐고 야당은 거부권 행사의 결과일 거라며 대놓고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그에 따른 후과가 어떠할지는 권력을 농단하다 몰락한 박근혜 정권의 최후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에선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문제 삼아 탄핵 전국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25만 원 지원법 등 현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들만 골라 거부권 행사를 유도할 거란 건데 그 첫 단추인 최상병 특검법을 놓고 명분 싸움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로가 설령 있었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고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등 외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메시지 수위가 높아지는 배경엔 심심치 않게 탄핵까지 언급되는 현 정국에 대한 위기감이 깔렸다는 게 중론입니다. 입법 공세 속 거부냐 아니냐의 선택만 남는 상황에서 정치적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간부들에 대한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자 최상병 소속 부대장 측이 사건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이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이던 이용민 중령의 김경호 변호사는 어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과실치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중령 측은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강행시켰다며 임 전 사단장이 장성급 장교인 만큼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이 수사심의위의 구체적인 심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북청에서 모든 수사를 중단하고 서류를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사심의위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은 데 대해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니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결국 경찰 수사는 요식행위로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해줬다며 이것이 윤 대통령이 강변한 법치주의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심의위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의견을 낸 걸 두고 민주당이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자 심의의 특성을 부각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윤희석 선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심의위는 독립성과 독자성이 충분히 인정되는데 그 결과를 두고 정치적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각각의 판단에 대해 윤 정부의 어떤 압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야말로 국민이 가장 듣기 불편해하는 정쟁용 소재로 활용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뒤 학원가에서는 초등의대 준비반이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심지어 초등 1, 2학년부터 받아 평균 5, 6년씩 선행을 하는데 초등의대반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가 문제입니다. 염혜영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6개월 만에 고등학교 2학년 수학까지 풀 수 있다. 한 초등의대반 학원 광고입니다. 무려 14배 속도로 선행학습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초등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도 있습니다. 여름방학 특강은 이미 마감. 의대 증원이 결정된 뒤 열기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애들이 뭐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정확하게 했냐가 중요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체크해보고. 국내 최고의 학원이 몰려있다는 서울 강남구엔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초등학생이 전학을 왔습니다. 비단 강남뿐이 아닙니다. 의대 지역 인재 전형이 확대되면서 유리한 지역으로 평가된 충남과 강원 등지에도 초등의대반이 성행합니다. 대치동뿐만 아니라
뭐 울산이나 뭐 충남 뭐 이런 읍면 단위 지역까지 사실 굉장히 광역화되고 있는 그런 경향성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나라는 법으로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분위기로 학원가가 들썩였던 지난 2월, 시도교육청이 이 법의 근거에 초등 의대반 단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보란듯이 선행학습 광고도 여전합니다. 시민단체들이 앞장서 초등의대반 금지법을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일요일 학원 휴무제 논의조차 5년째 지지부진한 게 현실입니다. 증상은 치유를 해야 되겠는데 증상에 대해서 100% 반대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금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조금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부는 사교육 없는 지역과 학교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초등학생들이 의대에 가겠다며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는 현실 속에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정부가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의사단체들이 비판의 뜻을 내놨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는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앞선 교육부의 브리핑은 인증기관을 겁박하려고 하거나 평가를 쉽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교육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대 교수들의 전문가적 식견을 존중하고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해군이 부사관 후보생을 선발할 때 필기 시험을 치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군은 내년 3월 임관하는 286기 해군 부사관 후보생부터는 필기 시험 대신 고등학교 성적과 출결 현황으로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부담을 줄여 부사관 후보생 지원자를 늘리겠다는 의도입니다. 해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사관 선발률은 2021년 89%, 2022년 87%, 지난해 62%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부가 서비스를 다양하게 확대하고 있는데요. 배달 로봇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물론이고 음악회까지 여는 등 입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최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SNS 채널로 음식을 주문했더니 신나는 노래와 함께 배달에 나선 건 사람이 아닌 배달 로봇입니다. 위험천만한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고 인도에선 사람들을 요령껏 피한 로봇은 아파트 출입문 앞까지 무사히 음식을 배달해줍니다. 한 건설사는 지난달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슈레 로봇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지켜봤더니 경로와 상관없이 배송에 걸리는 시간의 편차가 적다는 점에서 로봇 배송 서비스의 안정성도 확인했습니다. 배송이 잘못돼서 막 1시간 동안 안 오고 이런 경우는 한 건도 없었어요. 로봇이 배송을 받고 횡단보도도 건너고 물건을 받아서 손님한테 갈 때까지의 허들이 생각보다는 야외 배송인데 적었다. 이게 하나 있고. 이 건설사는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로봇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이 울려 퍼진 곳은 다름 아닌 아파트 단지 아닙니다. 한 건설사가 2022년부터 시작한 입주민 대상 서비스인데 입주민들의 호응이 좋다 보니 올해는 30여 개 단지를 대상으로 음악회를 확대하는 게 목표입니다. 또 다른 건설사는 준공 1년차 단지만 대상으로 진행했던 셀프 사진, 풍선 아트와 같은 입주민 대상 서비스를 올해부터 입주 4년차 단지로 확대했습니다. 단지 특성에 따른 입주민 유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패티켓 교육과 같은 테마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설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건설사 위주로 입주민 마음 사로잡기에 나선 건 아파트 간 브랜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건설사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 간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서로 원하는 만큼의 소통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아파트 단지 내부로 이렇게 폐쇄적으로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뭐 그들만의 리그가 아닐까. 이와 함께 일부 신축 아파트에 한정된 서비스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지만 차별화를 노리는 건설사들의 기발한 서비스 경쟁은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1, 2인 가구가 늘면서 요즘 마트 대신 편의점에서 장을 보는 것도 흔한 풍경이 됐습니다. 편의점 업계는 신선식품이나 소포장식품을 늘리면서 1, 2인 가구 공략에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바구니에 삼겹살과 두부를 담는 주부. 장을 보는 이곳은 마트가 아닌 편의점입니다. 필요한 것만큼 살 수 있어서 좋고 뭐 가격도 그다지 뭐 마트보다 뭐 센 것 같진 않고. GS25의 장보기 특화 매장으로 신선식품과 소스류 등이 일반 편의점의 3배가 넘습니다. 편의점 채소 코너입니다. 양파 하나, 감자 2개씩 소량으로 포장한 채소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장을 보는 1, 2인 가구가 늘면서 신선식품 매출도 증가 추세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 중순까지 세븐일레븐의 과일과 채소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늘었습니다. 혼자 살아서 이제 재료도 편의점에는 소분돼서 팔고 있기도 하고 바나나나 사과 그리고 채소 같은 거 급할 때 편의점에서 자주 사갑니다. 채소뿐만 아니라 고기나 닭강정도 한두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밥 한 공기 분량 쌀도 등장했습니다. 편의점 CU에서 내놓은 1인분 150g짜리 쌀 제품은 한 달 만에 2만 5천 개 넘게 팔렸습니다. 고물가 여파로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사는 소비 경향과 맞물려 편의점이 새로운 장보기 채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담소호인 둥팅호의 제방이 폭우로 무너져 5,7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동부 산둥성에서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8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담소호인 둥팅호의 제방이 터지면서 주변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돌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쉴 새 없이 들어와 무너진 제방을 메우기 위해 쏟아붓습니다. 굴착기와 중장비에 바지선까지 투입됐지만 역부족입니다. 主要采取宣下力斗进站和全坡抛石相结合的方式，工程量大，斗口腹地，需要田州10万方投资。 지난달 16일부터 올해 최대 규모의 폭우가 쏟아진 중국 후난성. 호수 수위가 경보 기준보다 높은 34m까지 차오르면서 제방이 견디지 못하고 뚫린 겁니다. 붕괴 구간은 처음엔 10m 정도였지만 순식간에 100m가 더 쓸려 나갔고 200m를 넘어 점점 커졌습니다. 주민 5,7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심상치 않은 사고 소식에 중앙아시아 순방 중인 시진핑 국가주석도 긴급 대응 지시를 내렸습니다. 중국 산둥성엔 엄청난 토네이도가 휩쓸고 갔습니다. 8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고 건물도 2,800여 채가 무너졌습니다. 남부엔 홍수, 북부엔 폭염, 최악의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는 중국.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최근엔 토네이도 발생까지 잦아지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미국 켄터키주 북부의 한 가정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현지 시간으로 6일 새벽 2시 50분쯤 켄터키주 플로렌스의 한 주택에 총격범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4명이 숨진 상태였고 3명은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도주한 용의자의 차량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중 추락했고 용의자는 자해 총상을 입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총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회의 의석 분포와 차기 총리를 결정지을 조기 총선 2차 투표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8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치러집니다. 이번 2차 투표에서는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은 선거구 501곳에서 치러지는데
1차 투표에서 12.5% 이상 득표해 2차 투표에 진출한 후보들 가운데 단순 최다 득표자가 당선됩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1차 투표에서는 전체 577개 선거구 가운데 76곳에서만 당선자가 결정됐습니다. 파리 등 대도시에서 투표가 종료되는 현지 시각 오후 8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3시에는 출구조사 결과가 주요 방송사를 통해 발표됩니다. 이란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온건 개혁파로 꼽히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풀기 위한 서방과의 대화, 그리고 히잡 단속 완화 등 이란 사회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대선 결선 투표 결과 페제시키안 후보가 1638만 4천여 표, 54.8%를 얻어 승리했습니다. 맞대결을 벌인 강경 보수 성향의 사이드 잘릴리 후보는 45.2%를 득표하는 데 그쳤습니다. 의사 출신으로 보건장관을 지낸 페제시키안은 5선 의원이지만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깜짝 당선으로 평가됩니다. بر همین اساس جناب آقای مسعود پزشکیان به عنوان منتخب 14مین دوره انتخابات ریاست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معرفی می‌گردند. 49.8%라는 저조한 투표율은 민생고와 사회 통제에 대한 불만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페제시키안은 서방과 관계 개선을 통한 핵 합의 복원과 경제 제재 완화, 히잡 단속 합리화 등 개혁적이고 유연한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آمریکا یا اروپا الان چرا بازرگانان ما نمیتونن اروپا به راحت دیگه ویزا نمیدن تاجرای ما نمیتونن دانشگاه‌های ما نمیتونن برن ما چیکار کردیم که دنیا با ما اینجوری 사회적으로 일부 변화는 가능하겠지만 이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슬람 신정일치 체제인 이란에서는 국방, 안보, 외교 등의 문제는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의 뜻에 따릅니다. 이 때문에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 노선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선은 브라임 라이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구리의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지며 갑자기 치러졌습니다. 새 대통령의 임기는 라이시 전 대통령의 자녀 임기 1년이 아닌 온전한 4년이기 때문에 페제시키안은 2028년까지 대통령직을 맡게 됩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이 이란의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마수드 페제시키안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관계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축전을 통해 중국과 이란의 관계 발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페제시키안 당선인과 협력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축전을 보내 양국의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며 특히 러시아와 이란이 서방의 경제 제재 대상이라는 점과 관련해 국제적인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노력할 거라고 전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선한 우유를 만들고 우유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유당 제거 요거트도 제조하는 20년 차 젖소 아빠의 이야기입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4시. 젖소 사육 농장의 아침은 매일 이맘때 시작됩니다. 마사지를 충분하게 해줘야 우유가 빠르게 또 안전하게 편안하게 젖을 짭니다. 농장에서 사육 중인 젖소는 120마리, 매일 원유 2,000kg을 짭니다. 바로 짠 원유는 곧바로 63도 이하에서 저온 살균 처리합니다. 그래야만 영양분이 살아있고 아이나 어르신들이 먹기에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가공하는 요거트는 처리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네, 이게 지금 10시간가량 고온 살균 그리고 저온 숙성 과정을 거친 원유인데요.
이렇게 끈끈하게 한마디로 요거트가 되어 있습니다. 고온 살균과 저온 숙성 그리고 효소 반응 등을 거치면서 유당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당을 먹으면 설사나 알레르기 반응으로 고생하는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른바 락토프리가 되는 겁니다. 낮은 온도에서 오랜 시간이 걸려야 우유 속에 요거트 속에 들어있는 유당을 완전히 제거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 농장이라 상대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하는 농장. 농장은 아이들의 체험 공간이기도 합니다. 젖소를 가까이서 볼 수도 있고 우유를 활용한 치즈와 아이스크림 만들기 등 각종 체험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농산업체는 유당 제거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곳으로 저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는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을 통해 생산과 홍보 그리고 마케팅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부제나 색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신선한 유제품. 올해 축산 20년 차인 저수 아빠는 항상 7살 난 내 딸이 이 우유를 먹는다는 마음으로 농장 일을 대한다고 합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 인증 면적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남에 있는데요. 전라남도가 저탄소 미래 농업을 비전으로 선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면서 수확하느라 일손이 바빠진 복숭아 농장입니다. 장비가 나무 사이를 다니며 물줄기를 흩뿌립니다. 마늘이나 은행, 멀구슬 나무에서 뽑은 진액을 물에 탄 뒤 살포해 벌레를 쫓아내는 겁니다. 달콤한 막걸리나 시큼한 식초로 벌레 덫을 놓기도 하고 녹비 작물을 심어 비료를 대신합니다.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쓰면 훨씬 수월하지만 사명감 하나로 25년째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기농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나뿐 아니라 내 후손들한테도 계속 지속 가능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든 토양,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 7만 헥타르에 달하는 친환경 농업 인증 면적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남에 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 유기농 농업 면적은 우리나라 전체의 61%에 달합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민이 하나가 되고 있다. 그 도민 중에 특히 농민들이 앞장설 수 있게 그 환경을 전남이 잘 조성하고 있다고 하는 면에서는 아주 잘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고, 이에 전라남도는 친환경 농업 미래 100년을 이끄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땅과 동식물을 보호하고 농민을 비롯한 모든 것을 살리는 행동으로 규정해 지속 가능한 유기농업을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대 변화에 발맞춰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과 연계한 친환경 미래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 저탄소 농업 기술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농업, 유기농에 대해서 우리 국민적인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고 또 판로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을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친환경 농업 미래 비전을 내년부터 시행되는 5차 친환경 농업 육성 6개년 계획에 담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충청북도가 국제도시 조성을 위해 청주 오송의 3년 뒤 개교를 목표로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부유층을 위한 귀족학교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HCN 오승훈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중심축이 될 중부권 국제도시 조성을 표방한 청주 오송.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 공약이자 인구 10만 자족도시 조성을 목표로 오송 국제학교 설립 추진이 한창입니다. 그동안 지역 우수인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 AI 영재고 추진에 이어 국제학교 설립도 가시화된 겁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 등 해외 학교법인 두 곳에서 국제학교 운영 의향서를 제출한 상황. 도는 교육과정을 면밀히 평가해 우선 협상자를 결정하고 올해 연말쯤 학교 부지와 입학 정원 등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국제학교 설립이
외국계 기업 투자 유치와 우수 인재 확보에 유리하다는 구상입니다. 이런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해서 외국인 생활 여건 개선과 충북의 인구 유입 효과도 좀 기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충북 시민단체들은 국제학교 설립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국제학교를 고소득 자녀만 다닐 수 있는 이른바 귀족학교라는 겁니다. 부유층의 극소수 학생만 다닐 수 있는 귀족학교이자 특권학교이며 외국인의 정주 여건이나 투자 유치와는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았고, 이에 충북도는 도민의 세금을 활용하지 않고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한 개발 이익으로 국제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해명한 상황. 오는 2027년 개교 예정인 오송국제학교가 충북형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통일 골든벨 대회가 열렸습니다. 동포 청소년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높은 외국인 학생들도 참가해 열띤 대결을 펼쳤는데요. 우승자는 모국 방문 기회도 잡게 됐습니다. 현장에 이은경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전쟁을 방지하고 국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기구를 구상했고, 그 결과 관로가 탄생하였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막상 문제가 나오자 답이 잘 생각나지 않는 참가자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은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과 한국의 역사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희비가 엇갈립니다. The last questions answers Park Eun-sik, but I wrote Park Eun-seok, so I hate that stick. 마지막까지 남은 최종 2명에게 주어진 문제. 1885년 2월 29일 제동에 설립된 이 병원은 뒤에 죄주문으로 이름을 붙여 운영되었다. 정답은 광해원이었습니다. 두 학생은 몇 차례 추가 문제를 풀어가다 끝내 우열을 가리지 못해 공동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상 받을 걸 기대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5시간씩 공부하면서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 상했습니다. 5시간씩 한 달 공부했어요. 민주평통 밴쿠버 협의회가 주최한 통일 골든벨 대회에는 밴쿠버 동포 청소년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주최 측은 대회 한 달 전 출시 문제를 배포해 한반도 평화 통일과 역사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한국 문화에 관심이 높은 외국인 학생들도 참여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My expectation was not really about getting a prize because I was like, there's no way I can defeat a Korean person, but I was excited to be with them and just participate. So I was not aiming to get the first prize or second prize, but just learning about the culture. 한복 입기와 봉숭아 물들이기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마련돼 동포 청소년들이 모국 문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시간이 됐습니다. 한복의 아름다움은 성별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우리 민족의 얼을 담은 그런 옷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남자 옷, 여자 옷 따로 이렇게 규정을 짓지 않고 이렇게 한번 체험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해외 교민 자녀들에게 통일 의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자녀들이 모국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통일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통일 골든벨 대회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한 학생은 오는 7월 10일부터 한국에서 열리는 한반도 통일 연수와 한류 체험의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YTN 월드 이은경입니다. SF 영화 속에 자주 등장하던 투명 디스플레이는 미래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소재였죠. 유리처럼 투명하면서도 선명한 영상을 볼 수 있는 투명 디스플레이가 다양하게 개발되면서 우리 삶으로 들어올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임늘솔 기자입니다.
토니 스타크가 투명 디스플레이를 이리저리 만지며 아이언맨 슈트를 제작합니다. 비행 중에도 투명 디스플레이를 통해 바깥 상황과 함께 각종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속 미래 기술로만 등장하던 투명 디스플레이가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CES에서는 삼성과 LG 모두 투명 디스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삼성전자의 투명 마이크로 LED는 촘촘한 LED 배치를 통해 투명한 화면에서도 콘텐츠의 현장감을 높여줍니다. LG전자의 무선 투명 OLED TV는 전원 외 모든 선을 없애 주변 공간과 깔끔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TV가 꺼져 있을 때도 그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간과 어울리는 그런 아름다움이라든지 인테리어 오브제의 요소라든지. 나노 입자를 필름에 고르게 분산시켜 머리카락 두께로 얇게 만든 초대형 나노 투명 스크린도 개발됐습니다. 필름으로 구성된 나노 투명 스크린은 실내 어디든 투명한 물체에 붙이기만 하면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1마이크로미터 안에 수십 개의 나노 입자들이 존재해 다양한 각도에서 선명한 영상을 볼 수 있고 투명도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평면 스크린은 한 방향에서만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개발한 나노 투명 스크린은 나노 기술을 활용해 360도로 어디서든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롤 연속 공정을 이용해 대량 생산도 가능한데 올레드의 10분의 1 비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생산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가 있고 기존의 올레드 투명 디스플레이에 비교해서 약 10분의 1 정도 가격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투명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해 오는 2030년엔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까지 커질 전망입니다. 투명 디스플레이가 올레드와 마이크로 LED, 그리고 필름 형식의 나노 투명 스크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면서 건축과 인테리어, 모빌리티 등에 활발히 적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임들솔입니다. 환경 파괴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아이디어도 각양각색입니다. 케냐에선 벌목꾼으로부터 맹그로브 숲을 보호하기 위해 벌을 키우고 필리핀에선 쓰레기를 주워오면 쌀로 바꿔주는 단체도 나타났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케냐 몬바사의 맹그로브 숲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나무를 팔아 돈을 벌려는 사람들, 승자는 늘 벌목꾼이었습니다. 이 지역 맹그로브 숲의 절반인 1,800여 헥타르가 황폐화됐습니다. Unapanda kitu lakini walikuwa wanafyeka kiasi cha kuharibu. Sasa majirani kama sisi hapo tulikuwa tunaambia jamani, kama mnafanya hivyo mnaharibu, lakini tunaambiwa si yenu. Ilipandwa na Mungu. 이제 숲을 보호하는 사람들은 애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맹그로브 나무 꼭대기에 벌을 키웁니다. Na nyuki haipendi kelele. Wakati ambapo ameanza kukata tu, hata awe amekata huo ama amekata mwingine, nyuki ikisikia kelele lazima itamwandama mtu yule. 회원들은 꿀벌이 벌목꾼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맹그로브 꽃가루를 옮기며 숲을 울창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필리핀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해변 청소를 독려하기 위해 한 환경단체가 쌀을 내세웠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주워오면 쌀 1kg으로 교환해줍니다. Ngayon po ay 2 na lang ang aking binibili sa laking tulong at tipid ng pagpapalit ng basura at nakakatulong ito sa ating environment ika nga. 주최 측은 지난 2022년부터 쓰레기 4,300kg을 거두고 주민들에게 쌀 2,600kg을 내줬다고 밝혔습니다. 산호가 아름다워 스쿠버 다이빙 장소로도 인기 있는 이 지역에선 그동안 바다 거북, 상어와 같은 해양 생물이 빨대와 비닐봉지로 고통받았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한지와 수묵을 이용해 서해적 추상이라는 독창적 작품 세계를 일궈낸 고암 이응로 탄생 12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30년대 사생부터 50년대 반추상, 프랑스에 건너간 이후 콜라주와 문자 추상까지 활발한 창작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정아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둘러앉아 술을 마시고 그 뒤로 인물 군상들이 배경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중앙에 돼지 머리와 좌상단에 외상은 안 됩니다라고 직접 쓴 글씨가 인상적입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취하 2점은 이응로 화백의 대표작으로
인물의 형태를 과감히 생략해 현장 분위기를 강조합니다. 취하라는 작업부터 일상의 풍경을 보다 빠르고 활달한 필지로 그려나가기 시작하면서 추상에 입문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그 흐름을 보실 수 있는 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인화로 출발한 고암의 예술 세계는 한국 근현대사와 전후 유럽 미술의 영향을 받으며 다양하게 변모했습니다. 1930년대 사생을 시작으로 1950년대에는 반추상 실험을 거치는데 이전의 사생이 향토적 풍경이라면 해방 이후 사생은 사람이 중심입니다. 폐허가 된 도시,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거침없는 필지로 그렸습니다. 1958년 프랑스로 건너간 이후 그는 무한한 창작력을 증명합니다. 버려진 잡지를 뜯어붙인 종이 콜라주 작업은 파리 화단에서 큰 호평을 얻었고 이후 이어진 문자 추상 작업은 솜이나 버려진 옷가지 등을 활용해 변형에 변형을 거듭합니다. 서양의 미술 사조를 받아들이면서도 고암은 늘 한국적인 미를 접목해 동양화의 세계화를 모색했습니다. 현대미가 물씬 풍기는 붉은 대나무 그림은 타계 1년 전에 그렸습니다. 대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이 예술의 근원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만큼 고암의 예술 세계에서 대나무는 빼놓을 수 없는 소재인데 대나무 잎의 활달한 필치가 마치 움직이는 사람 같은 느낌을 주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대나무 잎을 그리는 필법들이 결국에는 또 그 본인만의 화풍으로 변모되면서 그것이 1980년대에 우리가 잘 아는 군상 연작으로 가는 1967년 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수감됐을 때 그린 풍경화 2점 역시 첫 공개작이고 밥알에 종이를 섞어 만든 이른바 밥풀 조각은 재료의 특성상 상태가 취약해 자주 볼 수 없는 귀한 작품입니다. 고암 이응로 탄생 12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전시는 7월 말까지 일부가 이어진 뒤 8월부터는 우리에게 익숙한 군상 연작에 집중한 2부 전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충청과 경북 북부지방에는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동서로 길게 뻗은 강한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특히 충남 보령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청과 경북 북부에 이어서 전북 북부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인데요. 산사태 등 호우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충청 많은 곳에 100mm 이상, 전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도 최고 80mm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낮부터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2도, 대전은 24.5도, 대구는 27.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9도, 대구는 34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다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 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